사업 관련된 소송 이제 맡기시러 오시는 분들 보통 동업 분들로 많이 오세요? 아니면 일반 사업분들 좀 많이 오세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창업하는 기업 수가 한 120만 개에서 150만 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1인 창업보다는 동업 형태의 공동 창업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옛날처럼 뭐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이것을 잘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어떤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어떤 경영과 마케팅 같은 거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또 누구는 어떤 개발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어떤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회사 내부 운영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뤄서 팀워크로서 동업하는 공동창업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1억이 든다고 하면 사실 억대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4명이서 한다고 하면은 2,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좀 훨씬 부담이 좀 적네요. 그렇죠.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잖아요. 병원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미 웬만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혼자의 자본으로 노력으로는 사실 제대로 자리 잡기에 거의 불가능한 레드오션화 됐어요. 그리고 병원들 망하면은 크게 망해요. 치과 같은 경우에도 하더라도 웬만한 장비 넣으면 10억이거든요. 당연히 전제가 잘 돼가지고 갚는다는 전제인데 속된 얘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의료법 이슈들 같은 거 뭐 요양급여라든지 광고 문제라든지 환자 뭐 유인 문제라든지 중간에 법적 리스크 한번 터지잖아요. 환수 조치 당하고 과징금 먹고 영업병기 맞고 이렇게 하면 거의 문 닫아요. 그 리스크를 혼자서 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 공식처럼 선생님들 세 분이서 1억씩 이렇게 가가지고 기초자금 3억 모으고 각자 대출 얼마씩 해가지고 대출 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보통 사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업을 했을 때 100%의 지분을 내가 다 들고 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100%의 비용 부담과 100%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사람들이 리스크 해지의 측면에서 동업을 또 많이 추구하죠. 결국에는 끝은 안 좋게. 모든 동업의 기본적인 분쟁의 씨앗은 뭐냐면 이것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이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투입과 산출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에 세 분의 원장님이 있다고 쳐요. 이 세 분의 원장님이 똑같은 시간 일할 수도 없고요. 어떤 원장님은 좀 친절해가지고 환자인데 좀 더 시간을 조금 더 쓰시면서 전체적인 양은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은 환자 한 분 한 분과 하는 그 진료의 질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선생님은 지금 이 대출금 갖고 하려면 빨리빨리 돌려야지 해가지고 최대한 속된 얘기로 환자를 많이 쳐내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어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환자 하루에 100명 보는데 너는 환자 하루에 50명 보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내가 많이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벌었는데 내가 얘랑 똑같이 나눠야 돼?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해봤자 더 받지 못하는 걸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의 원리도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내가 들고 가는 거 똑같아.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 경제적인 욕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사람의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병원 내부에 오디오 시스템을 한다 아니면 어떤 좀 인테리어를 한다. 근데 어떤 원장님은 나는 그런데 신경 쓰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얼만데? 제일 좋은 거 해. 내 돈 아니니까. 병원 돈이고 공동의 돈이잖아요. 어떤 원장님은 야, 땅 파서 돈 나오냐 이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니다. 이거 좀 아끼자. 그거 얼마 된다고 아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영의 가치가 또 완전 다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동업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는 잘 된 케이스가 없냐라고 물으면은 보통 이제 뭐 LG 가문을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LG 가문은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동업 정신이 좀 많이 희석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천리 그룹이라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전 동업 사례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천리 가문이 유 회장님하고 이 회장님 두 분이 협력해가지고 회사를 세우셔가지고 이끌어 오신 회사인데요. 유 회장님이 이 회장님보다 이제 3년 선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명절 같은 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장님이 자식들을 명절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이 유 회장님 집에 인사를 보낸대요. 마치 유 회장님을 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문에 녹아서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개념보다는 한 가문 같은 한 집안 같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문화를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삼천리 그룹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유 회장님이 자식 쪽이 예를 들면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회장님 자식 쪽은 이쪽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요. 재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아레나를 확실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인 서로의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존중,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예우를 갖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해관계가 좀 다를 때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속된 얘기로 진짜 뭐가 체스9인데 내가 왜 양보해줘? 이번 기회에 그래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이 동업자를 위해서 손해볼 마음이 있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손해 안 보고 꽃길만 걷자, 우리 돈만 잘 벌자 이런 얘기 하면 거의 다 자빠져요. 사업에서 꽃길만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어딨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당연히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사막 같은 뜨거운 어떤 땡볕에서 침을 꼴딱꼴딱 하면서 견뎌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업의 과정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불편한 얘기를 못하면 나중에는 정말 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동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요? 비즈니스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동업 계약서가 5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만. 그리고 뭐 짧은 거는 뭐 3장, 5장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된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충격적인 게 동업 분쟁으로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6대4 거의 60% 넘게가 계약서가 없어요. 아무런 서류도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로 뭐 한 장짜리 합의서 이런 거 있잖아요. A 원장 몇 프로, 나 몇 프로, 나 몇 프로 뭐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런 것만 있는 분들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어떤 갈등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없다는 것은 사익을 각자가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겠지만 5가지 정도는 반드시 동업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동업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분 구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지분을 얼만큼 가지고 그 지분에 따른 어떤 권리 행사를 보장받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원장님 뭐 2분이서 하시면 50대 50, 그리고 뭐 3분이서 하시면은 뭐 33.3333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50대 50이면은 둘이서 싸웠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A도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하고 B도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하고 이 회사는 어떠한 경영의 형태로도 운영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동의해야지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항상 100%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경제적 이득이라는 목적 때문에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의사합치를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지분율을 정할 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51대 나머지 비율.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과반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기본적인 의사결정이나 회사 경영은 책임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이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행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보통은 지분율과도 이제 이어지기는 하는데 어떤 손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손익분배 비율이라는 것은 이 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다 수익 비율만 생각해요. 돈 벌었을 때 뭐 1억 벌면은 내가 지분이 51%니까는 내가 5,100만 원 들고 가야지. 근데 또 반대로 해볼게요. 1억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은 이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어떤 약정이 없으면은 우리 법원은 손익분배 비율대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51% 가진 사람이 비용의 51%도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손익분배 비율이 또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도 이 지분 비율보다 1차적으로 더 우선되게 적용돼요. 지분이랑 근데 거의 같이 가죠. 거의 이제 지분 50일을 한다는 것은 손익분배 비율을 50일로 한다는 거로 가는데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지분 비율이나 어떤 손익분배 비율이 없으면은 균등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실 우리 법원의 태도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회사가 손실을 크게 입었을 때도 얘가 이만큼 더 책임을 지네. 그러니까 이익을 봤을 때도 이만큼 더 먹어야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얘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대표자로서의 어떤 리스크를 지가 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도 조금 더 존중받아야지. 이것들이 다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논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라고 오세요.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만 불편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서로의 표정이 좀 바뀌시고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51대 나머지 모델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쪽 51을 얘기하면은 나머지 한 분이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언성을 높이세요. 실제로 제가 늘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논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무슨 북한처럼 해가지고 우리는 뭐 똑같이 뭐 1대1 대 1대1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평등해, 쌀 하나를 먹어도 나눠 먹고 이렇게 똑같이 먹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향적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논의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동업자 간의 어떤 업무 분장, 아레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느냐. 3명이, 4명이, 때로는 2명이 모여서 매번 어떤 일들을 합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 회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경영의 순간에, 사업의 순간에 의사합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경영은 누가, 뭐 마케팅은 누가, 그리고 뭐 진료는 누가, 운영, 관리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레나리 있어야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또 그 부분에 더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아레나를 정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레나만 정립이 잘 돼 있으면은 생각보다 싸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레나를 서로 한번 이렇게 스위치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뭐 연 단위로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뭐 2년 단위로 하시거나 1년 단위로 하시는데 그래야지 이걸 알아요. 내가 경영할 때 이러이러 애로사항이 있구나,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 업무를 경험해보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과 불만만 쌓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업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업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결정들이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견제와 감시 이런 걸 넘어가지고 그 사람과 그 업무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아레나에 대해 가지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또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것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말로 이렇게 잘해보자, 파이팅,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만한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못해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뭐 잘 안 됐어 이게 아니고 결과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 내가 잘했을 때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내가 못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이것들이 미리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업무로서 내가 평가받고 또 기여하기를, 이러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 동업이라는 게 남녀 관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그건 남들의 얘기야 라고 시작해서 영원할 것처럼 모든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다 보면 우리가 뭐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일하다 보면은 내가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봤을 때 참 좋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내 마음에 완전히 합치할 거라는, 내 마음에 완전히 맞을 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이익이 달리고 내 생계가 달린 업무라는 것은 내 마음처럼, 내 기대처럼, 내 바람처럼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동업관계를 정리할 때를 대비해서 자녀 재산의 어떤 분배 비율이라든지 정산 비율이라든지 동업자의 지분 회수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동업자가 지금까지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보상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은 동업관계의 종료가 단순히 그냥 이 두 사람의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각자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서로가 그런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동업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요즘 동업 분쟁은 다 이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어떤 형사 이슈를 대부분 끼고 이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말 뭐 심각하게 어떤 신뢰관계를 배신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업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어떤 고통만, 어려움만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럴 때는 서로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업을 시작할 때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가장 좋고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때, 저는 이때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